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6세대 라이젠 9 9950X를 가져와 봤습니다. 9900X도 제가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끝판왕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9950X에 집중을 좀 해봤어요. 비교할 CPU는 전세대 라이젠 9 7950X, 그리고 라이젠 7 7800X3D, 그리고 인텔 코어 i9 13900K 이렇게 3개로 했는데요. 14900K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13900K로 했어요. 그래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라이젠 9 9950X의 메모리 컨트롤러랑 인피니티 패브릭을 오버클럭하는 내용도 좀 넣어봤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스펙 비교를 좀 해보면요, 7950X랑 9950X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L1 캐시 용량이 9950X 쪽이 0.2MB 늘어난 부분이랑요, 그리고 기본 클럭이 7950X는 4.5GHz인데 이게 4.3GHz로 약간 낮아진 게 좀 달라졌어요. 그 외에는 뭐 제조 공정이 CPU 다이 쪽이 기존의 5나노미터 공정에서 4나노미터 공정으로 바뀐 점 외에는 뭐 코어 개수라든지 L2, L3 캐시 용량이라든지 뭐 최고 클럭이라든지 성능에 좀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막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하지만 CPU 아키텍처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성능 개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 i9 13900K랑 물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라이젠 9 9950X는요 2코어 개념이 없이 P코어만으로 이제 16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인텔 쪽은 P코어 8개 그리고 2코어 16개로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뭐 스레드 개수는 양쪽 다 32개로 동일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해상도는 풀 HD고요. 메모리 클럭 6000MHz에 그래픽카드는 RTX 4080 슈퍼인데요. 여기 왼쪽이 지난 5세대 7950X고 가운데가 이번 6세대 9950X, 그리고 오른쪽이 i9 13900K예요. 근데 보시면은 9950X가 확실히 전세대보다는 성능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특히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13900K 성능은 정말 대단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정말 CPU 지금 사망 이슈만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진 CPU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13900K는 최근에 배포한 그 인텔 디폴트 세팅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돌린 결과예요. 기가바이트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8월 7일 날짜 기준으로 이 바이오스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보면은 요거는 확실히 AMD에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7950X도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 9950X는 그거보다 약간이나마 좀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3900K는 9950X랑은 성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툼레이더 벤치를 좀 돌려보면은 얘는 다시 13900K 성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프레임은 9950X랑 별 차이가 없는데 하위 1% 프레임이 라이젠들보다 10% 넘게 차이가 나서 이제 CPU 성능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이런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그 13900K 쪽이 평균 프레임이든 하위 1% 프레임이든 높게 나오면서 9950X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요, 어쨌든 9950X가 7950X보다는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꽤 됐고요. 그리고 특히 배그에서는 그 향상폭이 더 컸지만 좀 뭔가 막 획기적으로 더 좋아진 그런 경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7950X 대신에 7800X3D를 결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시 7800X3D는 압도적인 배그 머신인 것 같은 게요, 하위 1% 프레임이 정말 모든 CPU 대비 압도적으로 성능이 높아요. 신제품인 9950X는 물론이고 13900K보다도 15% 정도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좀 간헐적으로 끊기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그 말고도 다른 게임들에서도 사이버펑크만을 제외하면은 전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9800X3D를 정말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성능이긴 하죠. 하지만 CPU 성능을 전부 사용하는 멀티코어 성능 테스트에서는요, 역시 신제품의 위험이 나오기는 했어요. 시네벤치 릴리즈 23 멀티코어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기존 7950X는 37000점대였지만 9950X는 4만점을 넘기면서 약 8%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AMD가 IPC 향상이 컸다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싱글코어 성능 향상폭이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전작 대비해서는 이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13900K랑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벙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텔 디폴트 세팅 바이오스를 적용을 하니까요,
13900K 멀티코어 성능이 좀 말이 안 나오게 떨어져가지고 28000점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참고로 디폴트 세팅 적용 안 하고 돌리면요, 이렇게 38000점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점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13900K 테스트한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Z790 오로스 타키온이라는 건데요. 이게 익스트림 오버클럭 전용 메인보드고요. 거의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메인보드 중에서 이제 어로스 익스트림급의 끝판왕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이오스에서 인텔 디폴트 세팅 메뉴를 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맨 아래 익스트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아까처럼 그 28000점이 나온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이 디세이블을 눌러서 디폴트 세팅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서운 경고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세팅을 사용을 안 하면은 워런티가 날아갈 거고, 뭐 성능도 구릴 거고, 안정성도 나쁠 거다, 막 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네벤치를 돌리면은 다시 38000점까지 멀티코어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점수가 낮아지긴 하는데, 이 보드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보드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수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사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디폴트 세팅 관련 자료들을 봐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바이오스 세팅이 과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Z790 오로스 타키온 보드에서는 디폴트 세팅으로 돌리니까 13900K 멀티코어 점수가 2800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메인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라이젠 9 9950X 멀티코어 점수가 4800점 정도 나왔는데요.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네거티브 20을 준 다음에 시네벤치를 다시 돌려봤는데, 이러니까 멀티코어 점수가 45400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와, 이거는 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데스크탑 CPU 중에서 45000점이 넘은 CPU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물론 뭐 막 액화질수 넣고 익스트림 오버클럭하고 그런 거는 논외로 치는 거죠. 어쨌든 인텔 i9 14900KS를 이제 전력 제한 해제를 했을 때도 이 정도 점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브 옵티마이저까지 적용을 한 상태로 시네벤치 10분 돌렸을 때요, 9950X가 먹는 전력량을 보니까 최고로 많이 먹을 때는 약 230W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온도는 95도를 찍는데요, 온도 한계가 이제 95도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죠. 참고로 9950X 기본 상태에서 온도는요 한 85도 정도 찍고요, 전력은 한 200W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쿨러는 아틱의 3열 순행 420 쿨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670E 어로스 마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오스는 뭐 당연히 테스트날 기준으로 해서 최신 바이오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의 세팅으로 돌리면은 인텔 13900K가 사용하는 전력이랑도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으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950X의 램 오버클럭 성능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2 비동기 상태긴 하지만 DDR5 8000MHz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일단 메모리 6000짜리랑 8000짜리 간의 배그 성능 차이를 보면은요, 올라가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8000짜리 메모리를 쓸 이유를 만들어줄 만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은 요 6000짜리 메모리는요 CL38, 38, 38인데 8000 메모리는 CL38, 48, 48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세부 램 타이밍이 조금 다르니까 성능에 영향이 있긴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얘네를 만약에 똑같이 맞췄어도 가성비 면에서 이제 8000짜리 램을 살만할 정도까지는 성능이 못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4가지 게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사이버펑크에서 있었고요, 약 6%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포르자 호라이즌인 것 같고요, 배그가 성능 향상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대2 비동기로 이제 8000이 들어가다 보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클럭은 2000MHz가 되는데요. 참고로 기존 5세대 라이젠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랑 메모리 간 1대1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 최대 수준이 한 3200MHz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저도 뭐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보다는 좀 높은 3400MHz까지 메모리 컨트롤러 클럭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바이오스에서 이제 UCLK랑 MEMCLK랑 이제 1대1로 맞춰놓고 메모리 클럭 배수를 68로 설정을 하면요, 메모리 컨트롤러 클럭은 3400MHz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재부팅을 하니까 부팅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클럭을 3400에서 3200으로 약간 내린 다음에 부팅을 하니까 부팅은 돼가지고 CPU-G로 간단하게 이제 벤치마크를 돌렸어요. 그런데 돌리는 도중에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죠. 그러니까 이번 6세대 라이젠도 전 세대에 대비해 가지고요,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이 좀 좋아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지난 세대 기본이 2000MHz였는데 이것도 제가 2200MHz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역시나 바로 실패가 떠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나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크게 개선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비동기 상태로 8000짜리 메모리까지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게임 성능 개선된 정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 더 해봤거든요. 일단 SMT를 끄고 게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SMT라는 게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이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코어당 스레드를 2개로 만드는 건데, 이제 9950X는 물리 코어 자체도 뭐 16개다 보니까 이미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툼레이더 결과부터 볼 건데요, 아니 이거를 끄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7% 정도 평균 프레임이 올라갔는데 하위 1% 프레임은 1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럴 거면은 SMT 쓸 이유가 게임에선 없는데? 그런데 또 뭐 배그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거의 안 올라가긴 하는데 하위 1% 프레임은 그래도 한 4, 5% 정도 더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4가지 게임 모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SMT 끈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CCD1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CCD 2개 중에서 한 개를 그냥 통째로 끄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참고로 AMD 9950X CPU 뚜껑을 따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9950X CPU를 갖다가 딱 열어보면은 이게 기판이고, 큰 게 기판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게 IO 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CPU 다이라고 약간 더 작은 게 2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요거 2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당 CPU 코어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개, 여기에 8개, 이렇게 토탈 해가지고 16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요거를 이제 CCD0라고 아마 할 거고, 요거를 CCD1이라고 할 건데, 요 CCD1 자체를 통째로 꺼가지고 코어 8개를 죽이고 나서 테스트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8코어 16스레드를 갖는 CPU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CPU 안에 칩을 갖다가 여러 개로 구성을 해놓은 이런 구성 자체를 칩넷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꺼놓고 테스트를 했냐면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윈도우에 따라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칩넷 구조를 가진 CPU들을 성능을 제대로 못 뽑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코어를 갖다가 다 쓰는 것보다 CCD 하나를 죽이고 나서 하나만 쓴 상태로 테스트를 하면은 게임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쨌든 다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CCD를 끄면 성능이 내려가는데요, SMT를 끄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게임들에서는 기본 상태보다 다들 뭘 껐을 때 성능이 다 좋았어요. 물론 멀티코어 성능은 이거랑 반대로 무조건 다 켜야지만 성능이 좋게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시네벤치 릴리지 23 그 결과처럼. 그런데 만약에 뭐 게임 위주로 쓴다면 CCD 하나를 끄던 SMT를 끄던 뭐든 끄고 쓰면은 전기도 좀 적게 먹으면서 성능도 올라가겠네? 개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사이버펑크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한 130W 정도 먹잖아요. 근데 CCD를 하나 끄면은 역시 예상대로 약간 전력 소비가 낮아지긴 하는데요, 막 그렇게 엄청 낮아지지는 않고 한 15W에서 20W 정도 낮아져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SMT를 끄면은 전력 소모량이 오히려 한 30W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돼가지고 빡세게 갈굴 수 있게 돼서 이런 건가?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온도는 또 반대로 더 낮아졌어요. 소비 전력이 높아졌는데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해보면 열로 날려보내는 전기가 좀 적어졌으니까 진짜로 효율적으로 일하게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라고 봐도 될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9950X도 공랭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120mm짜리 싱글타워 공랭 쿨러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격이 좀 나가는 공랭 쿨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쿨러는 이제 딥쿨의 어세신4S라는 건데, 이게 싱글팬인데요, 크기가 140mm짜리 쿨러예요.
그리고 뭐 딥쿨 말고도 다른 회사 쿨러들 중에서도 이런 140mm짜리 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셔도 돼요. 아무튼 이걸로 돌려봤는데 왼쪽에 수냉 쿨러랑 비교를 했을 때 최고 온도가 한 9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한 수냉 쿨러 대비 한 4도 정도 더 뜨거워지는 거 말고는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때 테스트한 방 온도가 한 26도 정도 됐고요. 10분 정도 돌린 다음에 시네벤시 점수는 수냉 쪽은 4500점 정도 나왔고요. 공냉 쪽은 39500점 정도 나왔어요. 뭐 차이가 아주 없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120mm짜리 팬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싱글 타워는 좀 그렇고 듀얼 타워 공랭 정도 써주면은 이것도 사용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10 정도 주면은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9800X3D 언제 나오냐,